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하고 집에 돌아오는 첫날 아침, 평소대로 눈이 딱 6시에 떠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넥타이 맬 필요도 없고 출근할 곳도 없고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기분. 설레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낯설지? 오늘 이 영상은 딱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60살에 은퇴하면 평균 수명 기준으로 앞으로 25년이 남아요. 25년이에요. 직장 생활 30년 하셨으면 그 시간에 거의 맞먹는 시간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했던 25년의 그림이 조금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가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먼저 끄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솔직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심 담아 전해드릴 거예요.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60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나이면 그냥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60살은 한창이에요. 체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넘쳐요. 그런데 막상 직장을 떠나고 나면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계를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이 약 40%예요. 둘에 하나 가까이가 마음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 없어서, 아파서, 외로워서. 이 세 가지가 거의 전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요.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이게 제일 무거운 주제인데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어요. 직접 얘기할게요. 지금 60대 초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계를 보면 남성 평균이 한 달에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예요. 여성은 더 낮아서 30만 원대인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만약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다면 합쳐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가정이 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두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식비,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조금만 써도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김 선생님, 올해 63세예요. 25년 직장 생활 끝내고 국민연금 70만 원 받으세요. 아내분도 파트타임으로 받는 연금이 35만 원이고요. 둘이 합쳐서 105만 원이에요. 아파트 관리비가 20만 원, 통신비가 6만 원, 그러면 남는 게 약 80만 원. 이걸로 두 사람 식비 내고 병원 가고 손주 용돈 조금 쥐어주면 한 달이 빠듯하게 돌아간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분이 게으르거나 계획을 못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 평균 시니어 가정의 현실이 이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출을 무조건 줄이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 말하러 이 영상 만든 게 아니에요. 지출을 줄이라는 말은 누구나 해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삶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퇴 전에는 외식을 자주 했어요. 회식도 있고 거래처 밥도 있고
어쩌다 가족이랑 근사한 식당도 갔죠. 한 달에 외식비가 30만 원이 넘는 가정도 많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그 구조 자체가 달라져요.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부부가 같이 뭔가를 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게 장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또 하나, 은퇴 후에 갑자기 자동차 유지비를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아요. 차가 2대인 가정이라면 한 대를 줄이는 것만으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세금 다 합치면 차 한 대에 최소 25만 원에서 35만 원은 들거든요. 이걸 줄이고 그 대신 동네 산책을 더하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삶의 구조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자산 얘기도 해야겠죠. 요즘 60대 분들 중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집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 이걸 흔히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표현하죠. 이런 경우에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70세에 시가 3억짜리 집이면 매달 약 7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국민연금이랑 합쳐지면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2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집값 올라봤자 내가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얘기할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바로 목돈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은퇴하면 퇴직금이 생겨요.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억 단위가 되기도 해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막 뭔가를 권해요. 수익률 높은 투자, 사업 같이 하자, 건물 사자, 주식이 어떻다? 근데 은퇴 후 목돈으로 한방 노리다가 다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얘기예요. 70대 어르신이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친구 따라 주식 투자했다가 2천만 원 날리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퇴 후 목돈은 절대 한 번에 움직이면 안 돼요. 나눠서 안전하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이제 건강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해요. 은퇴 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도 문제지만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역할의 붕괴예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배우자한테 짐이 되고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더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25년을 내 다리로,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거창한 거 없어요. 딱 3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매일 걷는 거예요. 운동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헬스장 등록해야 하나,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30분 걸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가 당뇨 위험을 약 30%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도 크게 줄인다고 해요. 비용 제로예요. 장비 필요 없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돼요.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아침에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아요.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나아져요. 이게 진짜 최고의 약이에요. 두 번째는 밥 잘 먹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식사가 불규칙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요.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굶고 이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앉아서 먹는 습관. 이게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뭘 거창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밥, 국, 나물, 반찬 하나. 이 정도만 챙겨도 충분해요. 단백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이런 거 꼭 챙겨 드세요.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낙상 한 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남성 어르신들 특히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괜찮아. 그냥 쉬면 낫겠지. 이러다가 크게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국가 건강검진 해마다 해주잖아요. 공짜예요. 이걸 안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1년에 한 번 검진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만 제때 관리해도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전부예요. 건강은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안다고들 하는데 잃기 전에 지키세요.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일 수도 있어요. 은퇴하고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매일 보는 동료가 있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어쩌다 술도 한잔했죠. 그게 다 자연스러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서운하다가 나중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직장은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모인 거니까요. 그게 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60살 넘어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젊을 때는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직장 친구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부부관계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가 제일 힘들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남편이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동안 집이 자기 왕국이었거든요. 자기 페이스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거 어디 있냐? 저거 왜 그래? 뭐 먹냐 이러면 정말 힘들죠.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매일 쌓이면 독이 돼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도 얘기해야 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내가 집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 자기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시장도 가고 싶고 같이 산책도 하고 싶고. 근데 아내는 20년 넘게 혼자 해온 루틴이 있어요. 그걸 갑자기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직접 만나뵌 전직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 6개월이 제일 힘들었대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아내한테 말을 걸었대요. 아내는 처음엔 반겨주다가 나중엔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그게 느껴지니까 더 위축됐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아내한테 딱 하나를 부탁했대요. 내가 집에서 뭘 하나 담당할게. 밥 짓는 거 나한테 줘봐. 그렇게 해서 아침밥 짓는 게 이분 역할이 됐어요. 처음엔 어설펐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제법 잘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게 아내한테도 고마운 거고 본인한테도 하루의 역할이 생긴 거고 이게 부부관계를 살렸대요. 작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친구 관계 이야기도 해야겠죠. 50대, 60대 넘어서 진짜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들, 지금 있는 관계들을 정말 소중하게 유지해야 해요. 연락 먼저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먼저 밥 한번 먹자고 문자 보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관계를 유지해요. 기다리면 아무도 안 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동네를 활용하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 노인복지관, 구청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 뭔가 배우는 과정에 등록하는 거예요. 서예, 사진, 스마트폰 활용법, 체조, 뭐든 좋아요. 목적은 배움보다 사람이에요. 같이 뭔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거기서 관계가 이어져요. 이게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사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자식과의 관계도 얘기해야 해요. 이게 참 미묘해요. 은퇴하고 나서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빠요. 대출이 있고, 육아가 있고, 직장 스트레스가 있어요. 부모한테 신경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아야 해요.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이해해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오히려 자식이 전화할 때 반갑게 받아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평소엔 내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아요.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자식이 마음이 편해요. 자식이 마음이 편해야 관계도 좋아요. 이제 하루 루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은퇴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더 허무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구조가 있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오전엔 이거 하고, 오후엔 저거 하고, 이게 다 시간을 잡아주는 틀이었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사람이 흐트러져요.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구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빡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딱 3가지만 정하면 돼요. 몇 시에 일어날 건지, 하루에 뭘 꼭 할 건지, 저녁엔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이 3개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산책하고 집에 와서 아침 밥 먹고 오전 중에 뭔가 생산적인 걸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엔 좋아하는 거 하고 저녁 먹고 잠깐 독서나 텔레비전 보고 10시에 자는 거. 이게 완벽한 루틴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계속 무너져요. 괜찮아요.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요. 루틴이란 게 원래 그래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침이에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가 하루를 결정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점심이 되면 그날은 거의 끝이에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반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달라요. 공기도 맞고 이웃도 보이고 몸도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아침이 하루를 바꿔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오전에 뭘 하냐고요? 이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배우는 것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고,
가꾸는 것도 좋아요. 텃밭이라도 작게 가꾸면 어때요? 상추 몇 포기, 깻잎 몇 포기. 이게 그냥 채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들여다보고 물 주고 자라는 걸 보는 그 시간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뭔가를 돌본다는 게 나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거예요. 자, 이제 일과 취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안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전처럼 빡빡하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게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입이 좀 생기면 더 좋고요. 지금 6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앞 어린이 교통지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수입은 적지만 역할이 생긴다는 게 더 큰 의미예요. 아니면 자기가 평생 일했던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컨설팅을 하거나 동네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요리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요. 이게 사람 사는데 정말 중요해요. 쓸모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조금이라도 역할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이게 삶의 활기를 유지해줘요. 취미 이야기도 해볼게요. 은퇴 전에 나중에 시간 생기면 꼭 해봐야지 했던 거 있으시죠? 그게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 나중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취미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만들어야 해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해봐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진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면 충분해요. 동네 꽃 찍고, 하늘 찍고, 시장 풍경 찍고, 그게 쌓이면 뿌듯해요. 글 쓰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블로그에 일기처럼 올려도 좋고, 그냥 노트에 매일 세 줄만 써도 좋아요. 오늘 뭘 먹었고, 기분이 어땠고, 뭔가 감사한 게 있었는지.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뜨개질, 나무 공예, 뭐든 좋아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내려놓고 그냥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주거 이야기도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해요. 지금 어디 사시나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한 채에 노부부 둘이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다 나가고 방이 3개짜리 아파트에 둘이 사는 거예요. 관리비, 세금, 대출 원리금 이런 거 다 감당하면서 넓은 집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지방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경북, 충남, 전남 같은 지역에 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공기도 좋고 텃밭도 가능하고 생활비도 확 줄어요. 물론 의료 인프라나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시니어 코하우징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한 건물에 각자 방을 갖고 식사는 같이 하고 활동은 같이 하는 방식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좋을 수 있어요. 외롭지 않고 안전하고 서로 챙겨주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공동체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음의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일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은퇴 후 우울증은 조용히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오거든요. 이게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건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면 문제예요. 은퇴 후 우울증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더 취약한데 정체성이 직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사라지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회사 부장이었어가 나는 백수야로 바뀌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커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텃밭 가꾸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매일 걷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야. 이렇게 직업 말고 다른 걸로 나를 정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 사람이 돼요. 외로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식이 멀리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의 외로움은 정말 힘들어요. 이걸 해결하는 특효약은 없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로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봉사를 하거나 연락이 끊겼던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게 불편한 주제인 거 알아요. 하지만 25년을 제대로 살려면 이 이야기를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불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한 거예요.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냥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유언장 쓰는 거, 가족들한테 해두고 싶은 말 해놓는 거, 내 소지품 정리하는 거. 이게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살기 위한 정리예요. 이걸 해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진짜예요. 그리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를 더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종교가 없으셔도 자연에서 뭔가 큰 것과 연결되는 느낌, 이게 마음의 평화를 주거든요.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그냥 공원 나무 밑에 앉아 있거나 이게 거창한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느낌. 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25년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60살부터 65살까지 이 5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시기에 은퇴 후 삶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이 훨씬 쉬워요. 건강 습관 만들고, 새로운 관계 만들고, 취미 찾고, 루틴 만들고, 이게 다 이 5년 안에 해야 해요. 이 시기를 흘려보내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65살부터 70살까지는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더 깊어지는 시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지고 사람 관계가 진짜 자산이 되는 시기예요. 70살 이후는 솔직히 많이 달라져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 게 있어요. 집 환경, 의료 접근성, 가까운 사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멀리 살면 안 돼요. 병원 가기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 데 있어야 해요. 이게 70 이후의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길었죠? 근데 사실 오늘 드린 이야기 전부 엄청 대단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들이에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매일 조금 걷는 것, 밥 챙겨 먹는 것, 먼저 연락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전부예요. 25년을 제대로 살아내는 비결이
이 작은 것들의 합이에요. 오늘 영상 다 보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25년의 첫걸음이에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은퇴 후 실제로 생활비를 줄인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세요.